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시간이고요. 정미 7적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을사오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을사오적도 1, 2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정미 7적은 7명이다 보니까 1, 2, 3으로 나누어서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고종을 내쫓고 군대를 해산시킨 매국노 정미 7적 그 첫 번째 챕터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을사오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다시 체결되었던 한일 신협약,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에 찬성한 정미 7적에 대해서는 역사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미 7조약과 여기에 찬성했던 정미 7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미 7조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간을 작성한다.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사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3조 한국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고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이상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아래의 적은 성명은 각각 본국 정부에서 해당하는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 대신 훈 2등 이완용,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이 각각이 대표가 되어서 작성한 조약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축이 됐던 게 누구예요? 우리가 을사늑약에서 활약했던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 이완용이죠. 이 이완용은 이 정미 7조약 때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활약을 하는 매국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을사늑약 2년 만에 다시 이런 협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던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자,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 좌측부터 순서대로 이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니까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을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이 특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임무, 그러니까 이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임무에는 실패를 하지만, 일제는 이 사건에 놀라서 이 일을 주도했었던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키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을 앞세워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정미 7조약을 체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총을 들고 고종을 협박하는 정미 7적의 모습, 미스터 선샤인의
가져온 사진이고요. 우선 을사늑약에서 통감부는 외교 업무를 대신 주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 행정 업무, 관리의 임명과 해임까지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위 기관이 되었던 거죠. 대한제국은 실제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는 허수아비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서 차관으로 임명된 일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대한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차관 통치를 시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협약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별도로 작성된 비밀 조치를 바탕으로 경찰권을 빼앗았고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을 단합하는 신문지법과 정치의 자유를 빼앗는 보안법을 발행하면서 대한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뢰 정부만 남게 되었죠. 그야말로 을사늑약보다 더 명백하게 대한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은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미 7조약을 찬성했던 7명의 매국노, 즉 정미 7적은 누구였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첫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을사오적에서도 다루었던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의 사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내각 총리 대신으로 이 대한제국에서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일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 이미 을사오적에서 상세하게 이완용의 어떤 삶과 매국행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정리칠적에서는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완용 말고도 살펴보아야 될 매국노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을사오적 때 이완용과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이지용이 있었죠. 이지용이 있었고 이 정미칠조약 때는 이완용과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바로 송병준이 되겠습니다. 이완용만큼이나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되는 송병준은 놀랍게도 을사오적에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정미칠적에만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찬란한 매국 행적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자, 송병준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857년 함경남도 장전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송병준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던 송시열의 후예다라는 설도 있지만 족보를 조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송병준 또한 온진 송씨에 붙어서 송시열의 후예 행세를 했는데 여러 송씨들이 도리어 따라붙었다. 황원이 썼던 매천야록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송병준이 은진송이라는 송시열의 후예 행세를 했는데 여러 송씨들이 이 밑으로 또 따라붙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일설에는 유라쿤도 법을 가르치는 관리 송문수와 기생 홍씨 사이에 낳은 자식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것도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송병준은 운 좋게 당시 세도가였던 민경모의 아들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871년에 무가에 급제하면서 수문장부터 시작해서 사헌부의 감찰까지 여러 직위를 거치게 됩니다. 그의 친일 행각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 조선에 왔던 정권대사 구로다 키요타카의 수행원을 맡았고요. 이후에도 일본의 기업가 오쿠라 가하치로와 함께 부산에서 큰 상점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친일파로 분류되어서 집에 불이 났기도 했지만 1884년 갑신정변 때도 재산을 몰수당하는 불이 났었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재산을 몰수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송병주는 어떤 인물이다? 매국노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는 집이 불탔고 갑신정변 때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1886년에 받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송병주는 오히려 김옥균에게 넘어가서 그의 동지를 자처하는 입장이 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니까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 일본에 도망가서 숨어 있으니까 이 김옥균을 좀 어떻게 쉽게 말해서 해치우고 싶은데 어떤 인물이 적절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갑신정변 때 집이 불탔던 송병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송병준도 김옥균에게 원한이 있으니까 자, 이제 네가 가서 김옥균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가더니 오히려 김옥균 편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투옥이 되었지만 민영원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고요. 중추부도사, 양원 군수, 양지 현감, 친군 장위영 영관 등의 벼슬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다 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했고요. 개성 인삼을 밀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관료가 밀매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종사를 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송병준이 어떤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 육군 소장의 통역관으로 다시 대한제국에 귀국을 했고요. 이후에 일본을 등에 업고 유신회 이후에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유신회를 조직해서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용구 일진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외교권을 이양하자라는 보호청원 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죠. 동학교도의 조직이었던 진보회를 일진회에 통합시키면서 고종의 폐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의 신하가 고종을 폐위하자고 나서고 일본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랬던 거죠. 자, 송병준하고 이용구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역시 가져왔고요. 특히 그는 박제순이 물러나자 고종의 의사에 반하여 통감의 지도를 따를 자는 이완용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완용을 일제에 청거해서 그가 내각 총리 대신이 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헤이크 특사 사건으로 일제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이용구와 함께 고종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정미칠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드디어 정미칠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면전에다 대고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한 것에 대하여 메이지 덴노께 무릎 꿇고 사죄해라 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자결하라 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제국의 백성이나 관리, 고종의 신하가 아니라 일본의 신하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갔던 거죠. 아무튼
고종의 폐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바로 송병준이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종은 송병준을 국유재산조사국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송병준은 나라의 땅 이곳저곳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줬던 거죠.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일제에게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이란 것을 받았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지화를 주도하는 동양협회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1909년 순종이 기차를 타고 지방 순회를 하는 것을 내부 대신 자격으로 따라갔던 송병준은요. 거기에서 술에 취해서 궁녀가 탄 기차칸에 침입해서 궁녀를 희롱합니다. 자, 궁녀는 뭐예요? 왕의 여자입니다. 왕하고 잠자리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간에 궁에 있는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자예요. 그런데 왕의 여자를 희롱했다라는 건 거의 반역죄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시종무관이었던 어담이라는 인물이 이 송병준을 막아섰고, 송병준이 칼을 빼들자 이담도 칼을 들고 맞섰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이게 혈투로 이어지지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병준이 이 순종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황제가 타고 있는 기차에서 황제의 여인인 궁녀를 희롱하고 칼까지 빼들면서 난동을 벌였다. 자, 순종을 생각하는 송병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훗날 여담이긴 한데 이 어담이라는 시종무관도 친일파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그때 진짜로 칼부림이라도 나서 둘이 서로 칼부림 하다가 그냥 다 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내부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일진의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된 송병준은 일제로 넘어가서 당시 일본 수상인 가스라 타로에게 1억 5천만 엔을 주면 내가 조선을 팔아 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천만 명이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 내각의 한일 합방의 선결 문제, 이란 합방이라고 했겠죠. 예, 이란 합방의 선결 문제, 이란 합방 후에 한국 제도 등의 문건을 제출하면서 한일 합방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국내에도 국민 2천만 동포에게 서고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병합 여론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병합 직후에는 일본에게 자작자기를 받기도 했고요. 중추원 고문의 자리에 앉기도 했고요. 1920년에는 백작의 자기까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동안에도 꾸준히 매일신보에 조선 총독부 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조선 귀족의 책임, 다이소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소관문, 실로 2천만 민의 광영이라는 어떤 사설들을 연달아 기재하면서 친일 여론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송병준이었던 거죠. 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송병준의 모습 TVN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1925년 뇌일열로 사망해서 그의 반민족적인 친일 행위는 그치게 됐지만 그의 자기와 재산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이었던 송중헌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중헌 역시 중추원 참의로 일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이면서 전국 각지에 송병준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관리했고요. 다시
송준원의 아들 송재구가 역시 일본의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을 한 뒤에 1930년대에 홋카이도에서 조선 목장을 경영하며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의 후손, 즉 송재구의 아들 송도노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송병준의 땅을 자신이 되찾겠다라면서 소지탕속에 뛰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실체는 송도노가 토지 사기단과 함께 벌인 사기극이었다고 밝혀집니다. 이들은 서울 상암동 일대의 60여만 평,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 일대의 30만 평, 강원도 금화군 금남면 가련리 일대의 임야 200여만 평, 경남 밀양군 초동면의 임야 79만여 평 등, 자, 이 모든 것들이 송병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손과 위장기증 동의서를 써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토지 브로커에게 위임장을 써서 주고요. 그 대가로 건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착수금을 받게 됐는데, 브로커들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토지를 위장기증 받을 단체로 하여금 송도노로 하여금 위장소송을 벌이게 만들죠. 이 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기증단체가 승소한 뒤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서 찾아가는 수법을 썼던 겁니다. 후손과 땅을 반반 나누어 가지는 조건이었던 거죠. 자, 송병준 후손들의 어떤 그 땅 되찾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특집 기사 시사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주안 미군기지 13만 평이 증조부 송병준의 땅인데,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속여서 그 중에 약 5천 제곱미터에 대한 건설업자 2명과 아파트 부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2억 2천여만을 받아서 챙겼던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재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신청을 제기하죠. 그는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내어서 다시 잘난 조상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예, 네, 송도노, 이 송도노의 어떤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죠. 나라의 관료로서 앞장서서 고종을 몰아내고 일본의 나라를 팔고 나라 땅을 사유화했던 이 송병준의 뻔뻔함은 그 대를 이어서 그 증손자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정미칠적 두 번째 타임으로, 두 번째 챕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그 26번째 정미칠적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고종을 내쫓고 군대를 해산시킨 매국노 정미칠적. 지난 1편에서 이완용과 송병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이병무와 고영희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군부 대신 이병무가 되겠습니다. 이병무는 당시 현재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부 대신이었지만 오히려 일본에게 나라를 들여다바치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고종을 폐위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병무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864년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난 이병무는 병마 첨절제사를 지낸 아버지 이긍환과 파평 윤씨 집안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들은 보통 이 시대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1886년 고종 23년 묵과에 급제한 뒤에 의친왕 이강이 일제의 볼모로 끌려갈 때 함께 일본에 간 뒤에 그때부터 친일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1894년 친군 장위영 좌대우 참령관, 친군 장위영 우대부령관, 우대부령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이병무는 그해 10월 일본 육군 교도단에 합격을 해서 다음 해인 1895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파견이 되어서 철저하게 친일파로 성장을 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병무는 1896년 육군무관학교에 교관이 되었고요. 이 친일파였던 이병무가 무관학교에 교관이 되면서부터 당연하게도 대한제국의 육군들 역시 일제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병무는 육군 보병 참령, 무관학교 교두, 북청지방대 대대장 등을 지냈고 1900년 북청진위대,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병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근대적 지방 군대의 대대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대대장으로 활동을 하던 그는 일본에 있던 망명자에게 국내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해임이 된 이후에 현재의 전라도 군산에 위치한 고군산도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한 부대의 대대장이 일본에게 망명해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저버리고 떠나 있는 사람에게 국내 사정, 그러니까 여기서의 국내 사정은 군인이니까 어떤 군대적인 어떤 군대 내부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유배를 당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간신들이 그렇듯이 이병무의 생명력 역시 굉장히 끈질겼습니다. 이병무는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육군 보병 참령으로 복관이 되었고, 그 뒤에 육군 무관학교 교관, 군제 의정관, 육군 보병 부령 등으로 진급을 해서 육군 무관학교 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육군 유년학교 장을 겸임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혐의로 유배 갔던 인물이 나중엔 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학교장, 육군 유년학교 학교장,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인들을 키워내는 학교의 학교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1905년 육군 보병 정령, 군부교육국장, 육군 참장 등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6년 보빙사 완순군 이재환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요.
진위각대 검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 1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 3등 8궤장, 그리고 3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 2등 서보장을 받습니다. 1907년 5월에는 육군 부장으로 진급을 했고요.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면서 군부 대신에 임명이 되죠. 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7월 군부 대신 이병무는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고 일본군 헌병 70명을 이끌고 대궐에 난입을 해서 고종 황제의 선위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한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군 70명을 끌고 들어가서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한테 이제 황제 자리 내려놓으세요 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는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대는 신용까지 하면서 고종을 협박했는데 참령 임재덕이 그를 막아서자 그를 법원에 구속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군대를 책임지는 군부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의 개가 돼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을 내쫓는데 앞장을 섰다. 초근이 없는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이병무의 모습 TVN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그렇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이병무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아예 대한제국의 군대 자체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를 해체하는 데 앞장을 선다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에 저항에서 걸개한 군인과 의병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하는 등 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부대를 탄압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 공로를 또 일본에게 인정을 받아서 시종 무관장 임시 서리 사무와 군법 재판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는 1907년 10월에는 한국 시찰을 위해서 방문한 일본의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 현직 대신과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되어서 환영 행사를 주관했는데 일본 황태자 영접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우길장을 받게 됩니다. 군대를 해산시킨 것도 모자랐는지 1909년 7월에는 대한제국의 군부, 그러니까 현재의 국방부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한 친위부 장관이 임명이 되어서 1910년에는 시종 무관장을 겸임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육군 중장 정도의 위치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한일 병합조약, 경술국치조약에 가결하며 경술국적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제를 향한 충정을 인정받은 그는 1911년 1월 5만 원의 은사 공채를 받았고요. 1912년 8월 한국병합 기념장을 또 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 천황 다이쇼 즉위 대례식에 조선 귀족 초대로 처와 함께 참석해서 대례 기념장이란 것도 받았고요. 1925년 10월에는 종 3위의 자작 지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26년 12월 6일에 죽자 그의 양자인 이홍묵이 자기를 물려받았죠. 매국노로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신의 자작 귀족 자기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은 겁니다. 지옥에서라도 그의 매국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탁지부 대신 고영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매국노는 탁지부 대신 고영희인데요. 우선 탁지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던 현재의 기획재정부 정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49년 한성에서 태어난 고영희는 1867년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역과, 그러니까 일본어 전공, 번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역관에 합격을 하면서 벼슬길에 오릅니다.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그해 5월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를 수행하여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친일 행각을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고영이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880년 5월 원산항을 개항할 때 사무관으로 종사하고 같은 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고요. 1883년 인천항 개항 때는 조계정 사무를 담당한 그는 1884년 2월 양지 현감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간선 군수에 임명이 되었고요. 9월에는 지평 현감으로 옮겼으며 10월에는 통리교섭 사무하문에 참의에 임명이 되었다가 11월에는 상령 군수로 옮기는 등 끊임없이 보직을 변경을 하는데 이 까닭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때 정변을 주도했던 친일계 인사들에 대한 응징의 일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영이도 갑신정변 때 그 갑신정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일본의 어떤 배우, 일본이 그 배후에 있고 일본이 뒤를 받쳐준다고 했다가 몸을 빼는 바람에 3.1천하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친일계의 인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영이도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내쫓을 정도, 뭐 벌을 줄 정도는 아닌데 믿고 어떤 자리를 맡길 만한 사람은 또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이 자리에도 데려다 놨다가 저 자리에도 데려다 놨다가 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86년 4월 기기국 방판으로 관직에 복귀한 고영이는 종무국 사무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6월 내무부 참의에 임명이 되었고 같은 해 9월 청일 전쟁 중에 이강, 훗날의 의친왕이죠. 이강이 보빙대사로 일본을 방문할 때 1등 수행원으로 수행을 했고 갑오개혁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항무하문 협판을 맡아서 갑오개혁에 참여하며 내부 참의, 항무하문 참의, 농상하문 협판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96년 7월 독립협회가 발기하면서 그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를 했고 1898년 10월에는 독립협회가 결의했던 개혁방안 6개 조항 헌의 6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상소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잠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후에도 한성부 판윤, 농상공부 협판 등을 거친 그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상등 8궤장과 훈이등 태극장 등을 하사를 받습니다. 1903년 2월 일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에 임명이 되면서 일본에 머물기 시작한 고영이는 8개월 뒤에 귀국을 해서 탁지부 협판에 임명이 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학부협판, 법무협판 등을 거쳐서 황해도 관찰사 겸 황해도 재판소 판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면서 탁지부 대신에 임명이 되는데 바로 그해 7월 해외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일본에게 사죄하도록 강요하면서 어전회의에서 다른 정미칠척들과 함께 양위를 주장하는 한편 황제권 이양과 군대 해산을 골자로 하는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 체결에 동조하면서 정미칠적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고종을 협박하는 정미칠적의 모습 미스터 션샤인에서 TVN에서 가져왔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등과 함께 어전회의를 열고 순종에게 한일 합병 조약 체결을 윤호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 고영이 역시도 경술국적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던 고영이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화 대수장을 수여받았고요. 1910년 10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이 되어서 매년 1,600원의 수당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역시 자작의 자교를 수여받게 됩니다. 1911년 1월에는 다시 은사공채 1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그해 8월 29일 한일합병 1주년을 기해서 매일신보에 축사를 게재하면서 한일합병을 찬양하는 기념 축사를 올리게 됩니다. 다시 1년 뒤에는 한일병합 기념장을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인정받기도 했죠. 탁지부 대신 고용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모습 TVN에서 가져왔고요. 죽기 전인 1915년에도 1월 조선 총독부 주도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열렸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선 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요. 11월 다이쇼 덴노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목숨은 1916년 1월 25일에 끊겨졌고 그 자귀 역시 장남 고이경에게 세습이 되었죠. 고영이뿐만 아니라 장남 고이경과 손자였던 고홍경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이 증손자인 고중덕은 조상의 토지를 되찾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역시 패소하고 말았죠.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가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즉 친일파였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다시 되찾겠다고 이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해서 몰수해 간 건 위헌이다라는 소송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집안 내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미칠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정미칠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정미칠적 그 마지막 시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고종을 내쫓고 군대를 해산시킨 매국노 정미칠적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이완용과 송병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편에서는 이병무와 고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사람이죠. 조중웅, 이재곤, 임선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법무대신 조중웅 1860년 철종 11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조중웅은 1878년 12월 성균관 중학동제의 재임으로 뽑혀서 관악유생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고요. 1880년 2월 초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1883년 10월 서북병계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러시아, 만주, 외몽고 등지를 답사한 뒤에 1885년 4월에 돌아오게 됐고 그는 러시아에 대비하고 일본과 친교를 해야 한다라는 북방남계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친일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조중웅은 탄핵을 받아서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되어서 6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1894년 7월 의정부 전국과 주사가 되어서 보통 문관 시험위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그해 9월 일본 특파대사인 의화군 이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에 외무와문 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조중웅은 그 뒤로도 외부교섭국장을 거쳐서 법무형사국장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법률조사개정위원회에 이어서 특별법원 판사까지 겸직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지게 되죠. 물론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 김홍진 내각이 붕괴가 되면서 직책을 빼앗기고 국사범으로 몰려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10년 동안 고마바 농학교에서 강습을 받고 또 외국어 학교에 조선어 교사로 활동을 하는 등 일본에서 정말 어렵게 나름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어떤 위기에 굴하지 않고 정계 복귀만을 믿고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정치와 법률학을 수강하면서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06년 3월 특별 사면이 되면서 7월에 귀국을 했던 조중웅은 이완용 내각의 법무대신 자리에 앉게 됐고요. 바로 7월 24일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서면서 정미칠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어떤 일본인들의 앞잡이로 다시 태어난 조중웅은 고종을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섰던 대가로 1907년 8월 훈 2등 태극장을 받았고요. 정이푼 자연대부 자리에도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는 신사회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환영 행사를 주관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우길 대술장까지 받으면서 공공연한 친일파의 수괴 중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같은 해인 1907년 10월부터 1908년 4월까지 임시감독 궁중특별 경위사무를 맡아서 황태자 이은이 12월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가기 전날까지 호위를 했는데 이게 말이 호위지 실상은 감시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후에도 동아계진교육회 회장, 농상공부 대신 대동법률전문학교 교장 겸 고문 등의 자리를 거쳤던 그는 1909년 10월 말에 이등방문 조례단의 황실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 국장에 참석하며 일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충성심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귀국하고 돌아온 뒤에는 장충단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애도하는 관민추도회를 발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애국 부인회, 한국 지부가 주최했던 이토 사망 50일 기념 추도회에도 참석을 하는 등 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안중근이 이토를 쏴죽인 덕분에 조중웅은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10년 8월 16일 농상공부 대신으로 합병조약안과 합병각서에 찬성을 표명했고요. 22일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가결시켰고 조약 체결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완용과 함께 통감 데라우치 코다로의 관저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중웅 역시 정미칠적을 넘어서 경술국적에까지 오르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극동의 평화를 영원히 함에 있어서 이란 병합이 필요함은 오배의 노노를 불해하고 대세에 사연한 바인데 우리는 무사히 1주년을 경과하였으니 차는 오직 천황폐하의 지인 지자하신 은덕의 욕함과
우일은 대명을 배하고 조선 통치의 임을 대한 사내 총독이 일시 동안의 공정과 시정과 공명정대한 조치의 화합을 의하여 연함이니라. 조선의 적자는 금해에 비로소 제1회의 탄생일에 해당하였는데 금후 3년, 5년을 점차 발육 성숙하면 된 일본에 대하여 충분히 보훈할지요. 현재로서 미래를 추하면 유망한 장래가 유한고로 여배는 충심으로 함을 불송하노라. 이 조중웅이 병합 1주년 감상이라고 자기가 써서 기고를 했던 거예요. 매일신보에 축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지 1년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이런 내용의 시를 쓴 겁니다. 이처럼 조중웅은 국권 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자기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의 고문으로 임명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1911년 8월에는 일제의 조선병합 1주년을 기념해서 병합 1주년 감상이라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싣기도 했고요. 이완용과 함께 귀족 대표로 천황 메이지를 위문 갔다가 이완용이 사망하자 국장에 참석한 후에 9월에 돌아오게 됩니다. 같은 해 8월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으면서 친일 행각의 정점을 찍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1914년 4월 다이쇼 박람회를 시찰하기 위한 조선 신진 시찰단을 이끌고 도쿄에 갔던 그는 5월에는 일본 황태우 장례식의 귀족 대표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동래와 포항을 경유해서 대구에 이르는 철도 부설을 추진하는 조선경편철도 회사의 발기인, 일본군이 중국 칭다오를 점령하자 전첩 축하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조중웅은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서 조선 귀족 대표로 참석해서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일본에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조중웅은 어처구니 없게도 1919년 1월 자신이 끌어내린 고종이 승하하자 고종국장 장위계, 그러니까 국장을 위한 임시기구의 위원장에 임명되어서 고종 장례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에 병으로 사망해서 일본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다 보이지 못하고 끝내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 하나는 다른 매국노들이 70세를 넘게 살면서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장수했던 반면에 조중웅은 60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은 학부대신이었던 이재곤입니다. 1859년 3월 6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이재곤은 조선 왕가의 핏줄이면서도 나라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매국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조의 9번째 아들인 경창군의 9대 증손 이신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선조 쪽 핏줄을 가지고 있는 왕실 자손이었다는 거죠. 1880년 고종 17년 22살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이재곤은 승정원 가주서가 되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홍문관 교리, 거창부사, 동부승지, 진주부 관찰사, 공주부 관찰사 등에 임명이 되면서 왕가의 일원으로서나 관리로서도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 이후에 여웅부대인 고종의 생모가 사망을 하자 종종원경으로 그 장례를 총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1899년에는 특진관으로 왕실의 본 뿌리들인 전주와 삼척에 단과 비를 세우고 조경단에서 제를 지내는 총책임을 맡았고요. 왕실의 족보를 수정하고 종이푼
내무협판 측임관 3등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실 종친회에서 그야말로 좀 끝발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재곤은 태복사장, 내부협판, 의정부 찬정, 회계원경, 홍문학학사, 또 평식원 총재, 국내부 특징관, 관제의정 의정관, 내장사장, 중추원 찬의, 경상북도 관찰사, 제실회계 심사국장, 뭐 이런 자리들을 두루 거치면서 왕실의 어른으로서나 고위 관료로서나 남부러울 것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재곤이 자신에게 이런 신임을 보여주었던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행각에 앞장섰다라는 데에 있죠.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의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이완용 등과 함께 고종 황제 폐위를 모의하고 황제 양의와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야 체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0월 18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일제에 넘어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같은 해 9월 7일에는 훈 1등 8계장을 내려주게 되었고요. 10월 25일에는 태극 대수장을 받고 12월 27일에는 특별히 종 1품으로 품계가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계속해서 잘 살았다. 계속 훈장도 받고 그랬다는 거죠. 승진도 하고. 이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그를 포함한 정미 7적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행한 포상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군대의 해산 등을 이루어낸 이 자신들의 어떤 업적을 스스로 칭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곤에 대한 평가는 조선 총독부의 비밀 문서인 조선 귀족 양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유학자를 가장하여 권모술수에 능한 책사로서 학식이 있었으며 고전에 정통하였다. 또한 달병가였고 이에 더해 왕실의 근친으로서 중략하고 이 왕가의 중심 인물이 되었지만 장기인 강계를 부려 안심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가 1897년 이태왕 전하에게 황제의 존호를 올려 황위에 오르고 국호를 고쳐 대안이라 칭하고 연호를 고쳐 광무라 칭하였다. 덕수궁의 정문 문호를 고쳐 대안이라 칭해야 한다면서 무척 노력하여 전하의 환심을 사고 그 공로로서 요직을 놓지 않고 권력의 일세를 누렸다. 이렇게 하여 입각한 이재곤은 이완현 총리 대신과 함께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압박하고 이를 단행하여 일본으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수여받고 조선 훈 1등 태극장에 올라 정 1품으로 특훈을 받았다. 이것으로서 옛날에 말한 국호와 연호 개정을 주장한 왕가의 친척인 이재곤은 세상 사람들 모두 그 변심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 귀족 양력 한국민족 대백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간중간 생략은 좀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재곤이라는 인물이 왕실의 어떤 종친 어른으로서도 고위 관료로서도 잘 나갔던 인물이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던 인물이 친일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종을 끌어내리고 또 자신이 직접 주장하던 어떤 대한제국 칭호 이런 것도 다 저버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변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1907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 현직 대신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발기위원을 맡게 되었고 그 밖에도 대동학회, 대한여자흥학회, 한자통일회, 국민연설회 등
등 각종 친일단체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도 앞장을 섭니다. 또한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되었을 때는 한자 통일회 지회장으로서 한자 통일화 이등방문 추도회를 또 개최하기도 해요.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10년 10월 7일 발표된 자작자규의 수여 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에 따라서 1911년 1월 일본 정부로부터 5만 원가량의 은사 공채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웃기는 게, 이렇게 끝없는 친일 행각을 하는 중에도 왕실의 종친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싶었던 것인지 1911년 고종의 후궁으로 명성황후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황후 역할을 했고 영친왕의 어머니였던 순원황귀비 엄씨가 사망을 하자 장례 고문으로 나서가지고 활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1912년 8월 1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요. 12월에는 종사위에 서위되었으며 1915년 11월에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석을 했고 그 대가로 대례 기념장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다시 10년 동안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다고도 해요. 게다가 불교계에도 깊은 친일 영향을 끼쳤는데 1917년에는 불교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이 되어서 일제의 통치에 협력을 했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재발절했던 이재고는 자기 반납을 신청하면서 납자가 엎드렸지만 각하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납을 신청했지만 취하됐다는 거죠. 취소됐다. 나는 반납하고 싶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그의 친일 행각을 일제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928년에는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고 중일전쟁 직후에는 조선총독부 주최 시국 간담회에 출석을 했고요. 1939년 11월에는 어용 유림단체였던 조선유도연합회의 고문에 추대가 됩니다. 1943년 7월 11일에 사망을 해서 자작의 자기는 같은 해 11월 1일 손자였던 이해국이라는 사람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남인 이원용은 내각 참서관을 역임했지만 아버지보다 빨리 사망을 했고요. 둘째 아들 이윤용은 딱히 이럴타할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고 셋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관용과 다섯째 아들 이순용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죗값을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삼촌들과는 달리 이완용의 아들인 이해국과 이해백은 또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친일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기도 했으니까 삼촌들의 노력을 또 무참히 짓밟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선을 세운 이씨 왕실의 일족이면서도 이재곤과 그의 장남 그리고 손자들은 친일 매국 행위를 벌이고 이재곤의 사남과 오남은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니까 이 핏줄도 가문도 환경도 이 개인의 사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할 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일을 하는 거고 독립운동을 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희대의 군납비리 사건인 이모군란의 주범이었던 민겸호가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장을 섰지만 그 아들 민영환은 을사늑약에 항거하면서 자살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핏줄이 이어져도 사상이나 생각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내부 대신이었던 임선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861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임선준은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앞에서 왕실 출신도 나왔는데 아버지 임백희는 진사시험 2등에 머물면서 별도의 관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였던 임익상은 안주 목사, 그러니까 정삼품, 또 증조부였던 임로는 보은군수, 종사품, 고조부였던 임종주는 사관원 대사관을 역임했던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임백희의 차남으로 태어난 임선준 역시 1885년 별시 병과로 합제를 해서 승정원에서 관직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성균관 전적, 사관원 헌납,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 총어영 군사마, 강동현관, 세자시강원 사서와 필선, 문학을 거쳐서 승정원 도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호조 참의, 돈영부 도정, 병조 참지 등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됐습니다. 1907년 1월 성균관장의 자리에 오르렀던 임선준은 이후에 이완용 내각이 구성이 되니까 내부 대신으로 내각에 입각을 했고요. 그 전까지 역사적 기록으로는 임선준이 딱히 일제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는데 내각에 입각하면서부터 그는 완벽한 친일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조령을 내리기를 학부 대신 이완용을 의정부 참정 대신으로, 성균관장 임선준을 내부 대신으로, 중추원 부의장 이재곤을 학부 대신으로, 육군 참장 이병무 윤태경을 육군 부장으로, 육군부장 이병무를 군부 대신으로 삼으라 하였다. 승정원 일기 고종 44년 4월 11일, 그러니까 1907년 5월 22일의 기록입니다. 그해 5월에 임선준은 한국 시찰을 위해서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형직 대신들과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이 되어서 환영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고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훈일등 우길 대수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6월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주도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내부 대신 자리에 앉게 되었고, 바로 실시한 것이 바로 정미 7조약의 동조에서 고종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내부 대신 자리에 올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정미 7조약에 동조를 했다. 또 고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1908년 5월 6일 탁지부 대신 오늘의 기획재정부에 임명이 되어서 지방의 일본 소유로 된 군용지와 철도 용지 등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의병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기도 했지요. 대동학회, 대한여자흥학회, 대한산림협회, 승종교회 등 친일단체에서 회원과 임원 등으로 활동을 했던 임선준은 1910년 8월부터 중추원 고문에 임명이 되었고 10년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1910년 10월 7일 자작의 지위까지 내려받게 되었고요. 1911년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아서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영이나 조중웅이 그랬던 것처럼 1911년 8월 29일 병합 1주년을 기념해서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빛나고 빛날지니 천년 만년이요 라는 합병기념 축사를
게재해서 일본 제국 일제의 조선 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을 합니다. 그 후로도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요. 1912년 12월 종사위에 서위되는 등 자신의 충성심을 일제에게 증명받게 됩니다. 자, 임선준 역시 다른 매국노들과 마찬가지로 큰 부침 없이 호의호식하다가 1919년 2월 12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당일에 특지로 정사위에 추서가 되었고 자귀는 외아들이었던 임낙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임낙호 역시 친일파 708인의 명단, 조선 귀족 부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수습 습작 부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5인에 포함이 됐을 정도로 아주 골수 친일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정미칠척 7명에 대해서 세 차례의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을사오적 때도 그랬지만 매국노들은 반성도 수치도 모르는 채로 호의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의 간신들 그 마지막 인물인 경술국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에 또 포함되는 인물들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고요. 그들은 얼마나 나라를 팔아먹고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